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운송 서류 중에서 선화증권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화증권, 흔히 우리가 BAL이라고 부르죠. 정식 명칭은 Bill of Lading이죠. Bill of Lading. 선화증권이라고도 하고 선화증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실무에서는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든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대한민국 상법상에는 선하로 나와 있어요. 선하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을 기억하실 때 일단 상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선하로. 근데 사실은 선화라고도 씁니다. 선화증권. 다 상관없어요. 실무에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이제 이론적, 학문적 또는 대한민국 법에서 선하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선화증권이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선화증권이 가지는 법적 성격,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선화증권은 일단 크게 세 가지 법적 성격이 있습니다. 법리로서. 첫 번째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운송계약의 증거서류라는 표현을 써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BL을 운송계약서다 이렇게 표현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틀렸습니다. 선화증권은 운송계약서라고 하면 안 돼요. 자, 우리가 선박 운항하는 방식은 라이너, 전기선이라는 방식하고 트램퍼, 부전기선이라는 방식하고 두 개가 있죠. 흔히 라이너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트램퍼라는 게 있어요. 영어 단어는 우리가 방랑자라는 뜻이 되죠. 방랑자. 전기선은 우리가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해진 노선을 따라서 타임테이블에 맞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A 항구에서 물건 싣고 B 항구에 언제까지 가야 되고 B 항구에서는 며칠 정박해서 C 항구는 언제까지 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버스나 지하철 노선처럼 정해진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이렇게 해서 순환 로테이션을 해서 운송하는 방식이에요. 대부분의 우리 컨테이너 화물들이 이 전기선 방식에 의해서 운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서 이제 무역화와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특히 해상 운송과 관련된 내용은 학습했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이 운송 서류를 보는 거예요. 그 부분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무턱대고 이 운송 서류 보러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부터 한 얘기에 대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앞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해상 운송이나 이런 거와 관련되어 지금 일반적인 내용 다 학습하고 오세요. 아니면 실무자들은 어차피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겠죠. 늘상 하시는 업무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을 설명할 때 어려운 용어들,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게 되면 이해를 못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학습 효과가 없어요. 자, 어쨌든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박 회사에 내가 화물을 수출을 하든 수입을 하든 싣고 오고 가고 싶을 때는 배편에 화물 실을 공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비행기나 기차 타기 위해서 예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실무에서 부킹한다고 그러죠. 부킹. 예약이라고 불러요. 예약. 즉, 이 예약은 전화로 해요. 전화로. 또는 문서로 타이핑 쳐서 해요. 주로 전화로 많이 해요. 구두계약이에요. 구두계약. 종이로 된 계약서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운송인하고 화주 사이에 전기선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 컨테이너 대부분 다 운송을 하기 때문에 전기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셀러나 바이어하고 운송사하고 실제로 종이 계약서를 쓰는 일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부킹 예약이에요. 예약. 그래서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계약서 자체가. 부전기선은 차타파티에서 정해진 종이 형식의 계약서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선을 얘기하기 때문에 운송 계약서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계약서라고 잘못 알고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운송인하고 화주 사이에 이러한 구두로 부킹을 했었던 계약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법적 증거 자료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이지 이 자체가 운송 계약서는 때리치기도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잘 기억하세요. 절대로 아니다. 운송계약의 증거서류예요. 운송계약의 증거서류. 그 다음에 화물 수취증. 약속된 날짜에 운송인이 화주로부터 약속된 화물을 받았다라는 화물 수취증, 화물 수령증 역할을 수행을 합니다. 자, 그 다음이 뭐냐? 우리가 권리증서, 권리증권이라는 역할을 수행해요. 쉽게 얘기해서
유가증권이에요. 유가증권. 물품에 대한 권리를 나타내는 거. 화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서류. 그게 바로 이제 그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그래서 이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유통이 되는 것도 있고 유통이 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뒷면에 서명을 합니다. 우리가 배서라 불러요. 배서를 해서 권리를 넘겨줄 수 있어요. 우리가 법적으로 이것을 양도라고 얘기합니다. 수표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서라 부르죠. 이서를 내서 물건을 구매하고 상대방에게 수표를 주면은 그와 관련되어지는 금전적 권리가 넘어가게 되죠. 수표는 우리가 이서한다라고 부르고 선화증권의 뒷면에 배서를 하게 돼요. 배서를. 그래서 배서를 내서 권리를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은 주로 이제 세 가지 법적 성격,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이 운송계약의 증거 서류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물수취증, 화물수령증 역할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권리증서, 타이틀, 유가증권이라는 거, 요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선화증권은 발급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기명식이라는 게 있고 지시식이라는 게 있어요. 기명식과 지시식. 기명식은 글자 그대로 화물의 주인을 나타내는 날에 사람의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는 겁니다.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를 쓰는 거.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 수입자 자체에 있어서 그 BL에 보면은 BL의 칸이 여러 개가 있는데 100%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주로 제일 왼쪽 오른쪽 상단에 물건을 보내는 사람, 송하인 난이 있어요. 두 번째 난에 물건을 받는 사람, 수하인 난이 있어요. 이 수하인 난에 수입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그대로 쓰여지면 우리가 이것을 기명식 선화증권이라고 불러요. 기명식 선화증권. 반면에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는 게 아니고 to order of seller 또는 to the order of 특정 은행 뭐 ABC뱅크, 신한뱅크, 시티뱅크, 우리뱅크, 우리 시티뱅크로 합시다. 시티뱅크, 국민뱅크 상관없어요. 이렇게 특정 은행의 이름이 쓰여지는 거. 어쨌든 저 수화인 난에 order 이 세 가지는 다 to order라 쓰여지는지 to order of seller라 쓰여지는지 to the order of seller, to the order of 뭐 시티뱅크, ABC뱅크, 우리뱅크, 국민뱅크 이렇게 은행 이름이 쓰여지는데 어쨌든 뭐예요? order란 말이 들어가죠. 이런 선화증권을 우리가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신용장에서는 반드시 선화증권은 지시식을 요구합니다. 신용장의 경우에는 은행이 운송되는 도중에 일시적으로 화물의 주인이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은행은 수출자가 서류를 은행에 가지고 왔을 때 선화증권에 이서를 받아야 돼요. 배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운송되는 도중에 은행이 반드시 주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지시식 선화증권을 요구해요. 그럼 이 뜻이 뭐냐면 to order라 쓰여져 있으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물품의 주인이고 최초의 배서권자는 뜻이에요. to the order of seller가 되어 있으면 수출자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수출자가 최초의 배서권자고 수출자가 지금 현재 화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to the order of 시티뱅크, 시티뱅크의 지시에 의해서 다음 배서권자가 결정된다. 즉 시티뱅크가 현재 최초의 화물 주인이라고 그리고 시티뱅크가 배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형태로 해서 수화인 난에 요렇게나 요렇게나 요렇게 세 개 중에 한 개로 쓰여져 있으면 지시식 선화증권이에요. 보통 이제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신용장에 그 가지고 와야 되는 서류에 대한 서류 요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보면 BL 요건에 보면 신용장에 요거를 요구하는지 요거를 요구하는지 요거를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LC에서 요것을 요구했어요. 그러면은 반드시 BL에도 to the order of seller가 되어 있어야 돼요. LC상에서 요구하는 BL이 to the order of 시티뱅크라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 수화인 안에 반드시 to the order of 시티뱅크라 쓰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시식 선화증권은 처음부터 유통이 될 수 있는 선화증권이에요. 처음부터 배서가 되어질 것이 확실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용장과 같은 거래 방식에서는 반드시 지시식 선화증권이 요구되어지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선화증권의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선화증권 일반적인 종류에 대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선화증권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종류들, 그 다음에 사실은 종류가 더 많아요. 지금은 앞에 있어서 발급 방식에 따른
기본적인 것만 했고 사실은 BL 종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선화증권에 있어서 그 기재되어진 서류 양식을 보면서 선화증권의 어떤 내용들이 서류상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확인하고 그 뒤에는 실제 이제 우리 사실 수출입 업체에서는 작성할 일은 없지만 선박회사나 이런 데는 포맷이 만들어져 있지만 BL을 엑셀로 해서 작성을 하게 되는 연습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선화증권에 어떤 난에 어떤 내용이 표시가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명칭을 여러 개로 보는데 일반적인 그 스탠다드 전통적인 선화증권은 물품이 선적되면은 바로 어떻게 됩니까? BL이 발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선적하고 선적했다는 증명서류에서 선화증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 재계선 같은 데서는 선적을 하게 되고 선화증권이 나오게 되죠. 우리가 이것을 선적 선화증권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수치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물품을 선적은 하지 않고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어요. 운송인이 물품을 받으면 BL의 특성에 보면 화물 수치증이라는 특성이 있죠. 그래서 선적은 하지 않았지만 화물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운송인이 서류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수치식 선화증권, 수령식 선화증권이라고 불러요. 근데 온보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는 게 있죠. 신용장에서는 반드시 본선 적재 선화증권을 요구하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우리 컨테이너로 화물이 운송되어질 경우에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컨테이너는 실제로 컨테이너 화물은 여러분이 부두에다가 컨테이너를 가지고 간다 해서 크레인 기사께서 한 명 한 명 화주 올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24시간 풀 서비스를 해서 컨테이너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LCL 화물은 CFS로 갈 것이고 FCL 화물은 CY로 가겠죠. 그리고 각종 CY나 CFS에 있는 화물들이 일정한 날짜에 화물을 선적해야 되면은 부두 곳곳에 있는 CFS나 CY로부터 그 특정한 선박에 실려야 되는 컨테이너를 다 뽑아가지고 다시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곳이 있죠. 그게 메샬링 야드죠. 메샬링 야드. 그리고 크레인이 놓여져 있는 에이프론 지역에 가서 선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메샬링 야드에 화물이 모이게 되면은 이때부터 선적을 진행하는 거예요. 화주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실제로 선적 기간하고 관련되어서 미리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고 선적 기간에 촉박해서 물건을 가져다 주는 사람도 있고 예약은 했는데 예약 취소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두에서는 일정한 기간에 사전에 뭐 어떻습니까? 컨테이너 화물의 종류에 따라서 CFS나 CY에서 물건을 받게 돼요. 물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화주는 운송인에게 CFS나 CY에서 컨테이너 화물을 넘겼어요. 그러면 운송인은 화물을 받았기 때문에 화물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BL을 발급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적은 하지 않았죠. 그래서 실제로 BL을 발행할 때 5월 3일 날 BL을 발행했습니다 라고 사인을 했어요. 근데 화주 입장에서는 실제 선적되는 게 중요하죠. 선적을 예를 들어서 5월 9일 날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5월 3일 날 발행을 했지만 우리가 반드시 5월 9일에 이 화물을 꼭 선적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해서 다시 서명을 하나 더 해요. 그래서 보통 오른쪽 난에는 발행일자하고 서명을 하게 되고 왼쪽 난은 이와 관련돼서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을 때 도대체 언제 선적할지 화주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화물을 받은 날짜, 받았다는 의미에서 BL을 발행하면서 왼쪽 난에다가 다시 특정한 선적일자에, 미래의 선적일자에 우리가 반드시 그 화물을 선적하겠다고 한 번 더 기명난을 해요. 요 난을 우리가 온보드 노테이션 난, 본선 적재 북이란이라 불러요. 이 온보드 노테이션 난에 서명하고 날짜가 쓰여진 선화증권, 이걸 우리가 본선 적재 선화증권이라 부르고 실무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는 선화증권은 다 본선 적재 선화증권입니다. 그리고 본선 적재 선화증권은 선적 선화증권하고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고 일반적으로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에서는 반드시 온보드 BL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온보드 BL 상당히 중요하고 우리가 거의 대부분 실무에서 보는 선화증권 다 온보드 선화증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화증권은 원래 화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어진 것에 대해서 운송인이 발급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컨테이너 안에 컨테이너화 되어져 있는 화물 박스 포장되어져 있는 포장 내용물 그것까지 운송인이 뜯어서 확인할 수 있는 권리는 없죠. 화물에 대해서 개방할 수 있는 권한은 수출자, 수입자, 수출입 세관당국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운송인 입장에서는 겉으로 봤을 때 화물이 양호하게 선적되어진 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선화증권을 발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겉으로 봤을 때 사고가 없는 상태에서 발행되어진 선화증권
일반적으로 발행되어진 모든 선화증권, 대부분의 선화증권은 무사고 선화증권, 본선적재 선화증권, 클린비엘입니다. 클린비엘. 클린비엘은 클린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아요. 아무런 표시가 없어요. 그냥 BL이 그냥 발행되면 다 클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선적 전에 사고가 발생되었다든지 사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운송인이 아는 상태에서 화물 선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사고부 선화증권, 고장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The TBL 또는 VRBL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러한 선화증권은 선화증권이 발급될 때 리머크, 비고란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비고란의 사고 내용이 기재됩니다. 3카톤 브로큰, 3박스 빠졌음, 부사졌음, 부셔졌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고 관련된 내용이 기재가 되어서 발급되어진 선화증권인데 이걸 우리가 고장 선화증권, 사고부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신용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경우에 받아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화증권에 보면은 그 물건을 보내는 사람 난을 이제 그 송화인 난이라 부르고 물건을 받는 사람 난을 수화인이라 불러요. 이 물건을 받는 사람 난, 수화인, 컨자인이 난에 수입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그대로 기재되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수입업자가 물건을 받는 사람이니까 수입업자의 상호하고 주소 이름이 그대로 기재되는 선화증권. 이걸 우리가 기명식 선화증권, 스트레이트 BL이라고 불러요. 반면에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지 않고 배설을 할 수 있는 배설권자와 관련되어진 내용이 쓰여지는 선화증권인데 이걸 우리가 이제 오더 BL,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유통 가능한 선화증권은 바로 지시식 선화증권이에요. 그래서 지시식 선화증권에는 보통 수화인란에 쓰여지는 방식이 to order of 또는 to the order of 특정은행, 시티뱅크, 신한뱅크, ABC뱅크 이런 식으로 은행 이름이 쓰여지는 거 또는 to the order of seller 보통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BL의 수화인란에 to order of 요 스펠링 그대로예요. to the order of 신한뱅크, 시티뱅크, 국민뱅크, 우리뱅크 또는 to the order of seller 요 세 개 중에 한 개로 기재되어 있는 선화증권, 요걸 지시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르고 이게 유통가능 선화증권이에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이 선화증권을 오더 지시 가지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서 배석권자가 결정된다. 그 말은 이 선화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초의 배석권자라는 뜻이죠. To the order of 우리뱅크라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은행의 지시에 따라서 배석권자가 결정된다. 결국은 최초의 배석권자가 우리은행이라는 뜻이고 to the order of seller 매도인의 지시에 따라서 배석권자가 결정된다. 그럼 최초의 배석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셀러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수입자의 상호하고 주소가 쓰여지지 않고 얘나 얘 세 개 중에 한 개로 쓰여지는 선화증권 우리가 negotiable BL 유통 가능 선화증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더란 말이 들어간 데서 우리가 이것을 오더 BL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선화증권도 유통기한이 있는 서류예요. 선화증권 유통기한. 그래서 서류의 발행일자로부터 21일 동안 유통합니다. 이제 그 유통이 될 수 있어요. 유효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서류 발행일자로부터 21일이 지난 선화증권, 기간경과 선화증권, 세일비엘이라고 그래요. 세일비엘. 그리고 우리가 용성계약을 했을 경우에 발급되어지는 선화증권을 차타파티 BL, 용성계약 선화증권. BL에 보면은 약관이라는 것이 작은 글자로 다다다다다다다 약관 나와 있는 선화증권. 그걸 우리가 롱폼이라고 불러요. 약관이 생략되어져 있는 선화증권을 숏폼, 약식 선화증권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포딩업자가 끼어져 있을 경우에 선박회사하고 화주하고 연결하면서 포워더가 중간에 끼어져 있죠. 그래서 선사 입장에서 포워더는 화주예요. 반면에 화주 입장에서 포워더는 운송인입니다. 그죠? 그래서 포워더는 대량 화주로서 선박회사 운송계약 체결해서 화물을 실게 됩니다. 그럼 선박회사에서 포워더에게 선화증권 발급해줘야 돼요. 요걸 우리가 실무에서 흔히 마스터 BL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스터 BL. 그리고 화주하고 포딩업자 사이에서는 포워더가 뭐예요? 운송인이죠. 그래서 역시 화주로부터 화물 받았으니까 BL 발급해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 BL을 우리가 실무에서는 흔히 하우스 BL이라고 하우스 BL. 마스터 BL이 그루베이지 BL이에요. 그리고 하우스 BL을 다른 말로 베이비 BL, 아가야 선화증권, 애기 선화증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기 선화증권. 자, 그리고 레드 크로즈 LC, 우리가 앞에 신용장 할 때
레드 크로즈 LC라는 거 배웠었어요. 근데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신용장이 아니고 선화증권이에요, 선화증권. 그리고 적색선화증권이라고 부르는데, 원래 보험은 보험서류 따로 있고, 선화증권 따로 있어요. 근데 과거에 이 선화증권을 발급하는 선박회사가 보험하고 관련되는 부분까지 같이 실제로 엎어가지고 실제로 이제 운송서류를 발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BL이지만 뭐예요? 보험과 관련되는 내용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개의 서류가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BL이 발급되어질 때 보험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이 따로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따로 표시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는 거, 그게 표시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선화증권 같은 경우에는 그와 관련되어진 내용을 적색의 문헌으로 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적색 선화증권이라고 부르는데,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적색의 문헌이 기재되어 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썼지만, 그리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자료나 그 다음에 대학 교재나 이런 거 찾아봐도 적색의 문헌이 기재되어서 적색 선화증권을 한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근데 저도 이렇게 쓴 이유는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써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얘기하면 저는 선박회사에서 있었는데 과거에 있었어요. 오래됐어요. 요즘은 잘 안 나옵니다. 그 일반 용지에 옛날엔 타자를 찍었어요. 타자로 찍어가지고 BL을 발행했는데 요즘은 다 이제 전산으로 다 처리되지만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 다 타자로 찍었어요. 타자로 찍었는데 이 용지 자체가 빨간 색깔이에요. 이제 보험하고 관련되는 내용이 같이 부보되어서 운임을 청구한 선박에서 운임 청구할 때는 BL을 찍을 때 흰 종이에 안 찍어요. 붉은색 종이에 찍어요. 그래서 종이 색깔이 빨갛다 해서 적색선화증권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보면은 모든 교재나 뭐 대학 교재도 그렇고 이거를 적색 문헌이 기재된 것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다 설명되고 실제 라이센스 시험 문제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써놨는데 제 기억이 맞습니다. 예, 맞고 뭐 아마 과거의 선박회사에서 요즘 말고 그래서 선사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나 포워드에서 한 30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 다 알아요. 그 용지 자체가 빨간 색깔이에요. 용지 자체. 은행에서 또 오래 일하신 분들 다 알아요. 지점장급들 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BL 용지 색깔이 빨간 색깔이 있었어요. 그게 보험하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적색선화증권, 적색선화증권. 그런데 자격증 시험 문제나 이런 데는 보험하고 관련된 내용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이래 됐어요. 그 이제 시험하고 관련되는 것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실제 종이 용지가 빨간색입니다. 종이 용지가.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그걸 레드비엘이라고 그래요. 적색 선화증권. 복합 운송했을 때 나오는 선화증권. 그 다음에 통운송했을 때 나오는, 이거는 운송과 관련된 부분에서 통운송에 대해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중개무역에서는 실제로 그 수입자가 물품을 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이 운송되어져 오기 전에 선화증권을 먼저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계약 체결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송화인 안에 기재가 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3자 선화증권이라고 그래요. 주로 중개무역에서 실제 중개무역을 하다 보면은 중간에 중개상인이 끼어져 있죠.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하고 관계해서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사실은 화물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다 보면은 ABC 상사가 물건 보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는데 뭘로 되어 있다고 해요? XYZ가 물건 보내는 사람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중개무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내가 알고 있는 수출자가 아닌 제3자 이름이 제3자의 기업이 송화인으로 기재가 되어질 수 있어요. 요걸 우리가 제3자 선화증권. 뭐 컨테이너 선화증권은 컨테이너고 유통가능성 아까 얘기했죠. 오더비엘. 자, 그 다음에 뭐 부서부 선화증권, 포트 선화증권, 카사지 선화증권 뭐 이런 식으로 선화증권 연결가 있는데 이 부서부 선화증권은 실제로 도착지에서 운임이 정산된다든지 그리고 실제로 실제 운송하고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화주가 수입업자가 채무나 관련되는 거, 여기서 채무라고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이제 운임하고 여러 가지 비용을 뜻해요. 실제로 이제 그 선박이 도착지에 도착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수입업자가 바로 화물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화증권을 선박회사에 원본을 다 제시를 하게 되면 선박회사에서는 DO, 화물인도 지시서라는 서류를 발급하죠.
근데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선박에서 운임을 받지 않았다든지 다른 채무가 있게 되면 반드시 채무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용하고 운임을 정산하게 해요. 그렇게 해서 비용하고 운임이 정산되었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될 때 우리가 이것을 부서부 선화증권이라고 합니다. 부서부 선화증권. 네, 카운터 사인이라고 부르죠. 뒤쪽에다가 이면에다가 역으로 사인한다, 서명한다. 그 상대방 역 채무 관계에 대해서 카운터, 우리 앞에 카운터법 배웠죠. 그것처럼 서명을 한다 해서 부서부 선화증권이라고 불러요. 얘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둘 다 뭐냐면은 수치식 선화증권의 종류입니다. 리시브드 비엘이 종류인데 선박이 입항을 했는데 선적은 하지 않고 운송인이 화물을 받았기 때문에 수치식 선화증권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선박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입항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실제로 커서디 비엘이 발급될 때 배가 입항은 했지만 운송인이 물품을 받았고 그렇게 해서 비엘이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직 배가 입항은 하지 않았어요. 근데 화주가 물건을 좀 빨리 갖고 왔어요. 어쨌든 물건 받았으니까 뭐 발행해야 돼요? 선화증권 발급해야 되죠. 그래서 어쨌든 이 둘 다 배가 들어와 있던 배가 들어와 있지 않던 둘 다 선적은 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운송인은 선적 전에 화주에게 화물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비엘을 발급하기 때문에 물건 받았다는 의미에서 수치식 선화증권 리시브드 비엘이 나갑니다. 근데 하나는 배가 들어와 있는데 아직까지 선적하지 않은 거고, 하나는 아직 배가 입항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도 선화증권이 나갔어요. 왜? 물건 받았다는 의미로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포트 비엘 같은 경우에는 배가 입항이 되었지만, 이 경우죠. 입항이 되었지만 아직 화물을 선적하지 않고 수치식 선화증권이 나간 거고, 커서디 비엘은 운송인의 보관하에 있지만 아직까지 배가 입항되지 않은 거예요. 배가 입항되지 않았지만 화물 받았기 때문에 리시브드 비엘, 수치식 선화증권이 나갔을 때 우리가 이것을 커서디 비엘이라고 합니다. 둘 다 수치식 선화증권이에요. 수치식 선화증권.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 확인했는데, 이거 외에도 선화증권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화증권이 있으면 이 선화증권의 기재란에 어떤 식으로 표시되느냐에 따라서 선화증권의 종류가 이름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의 선화증권이 이름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겠죠. 클린 비엘이면서 온보드 비엘이면서 유통 가능 선화증권인 오더 비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엘 하나에 어떤 양식지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문구가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선화증권인데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대해서 선화증권이 한 개 한 개씩 있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선화증권이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A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도 있고 B라는 이름으로 불릴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선화증권의 종류에 대해서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